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정보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메리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저희는 충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업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에스크림. 예, 두 남자 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 뭐야? 이게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인지.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학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이제 추석 앞두고요. 추석 앞두고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거래가 시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이 오늘 어떤 매매를 볼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뭐 기관은 기관대로 특히 우리가 노는 동안에 미국 시장 또 어떤 유럽 시장 어떻게 변할지, 또 폭스바겐 사태는 어떻게 번질지 이런 것도 궁금하면서도 한쪽에서 우려감이 있고 일단 경기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국내 기관 외국인 어떤 매매를 볼지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 시작 봐서 지금 2시간 정도 되었는데 외국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한 9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 상황 포함해서요.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은 일단 뭐 미국 시장에, 유럽 시장에 대한 조정, 폭스바겐 사태가 유럽에서 일파만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차종에 대한 증가, 그리고 또 BMW 같은 경우도 BMW G3 지금 X3 드라이브인가요? 네, X3. X3 드라이브. X3의 200D. 2.7 조그만 거. 200D 그 모델도 지금 11배가 넘는 초과 질소산화 화합물이 검출이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BMW, 폭스바겐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BMW 그리고 다임러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게 되면 포드사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GM이죠. 네. GM까지도 지금 디젤 모델에 대해서 지금 초과를 하는 그런 이제 조작에 가까운 그런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디젤차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한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물어야 하는 배상금에 대한 쪽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조 원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손해배상액에서 가장 그 기업별 손해배상 징벌액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물렸던 게 지난 이제 영국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그 원유 유출 사태 때 20조 원을 배상한 거였는데 그거를 상회하는 배상액이 아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조 원이면은 폭스바겐이 벌어들이는 그 연간 순이익을 훨씬 더 상회하는 몇 년치에 해당하는 이익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네네.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 그 전반적으로 유럽 경기조차도 위축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쪽 급락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도 역시 그 하락이 나타났는데 어제 옐런 의장에 대한 그 브리핑이 있었죠. 옐런 의장은 어제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조금 연내 금리 인상한다. 근데 국제 경기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근데 지금 시장 상황 봐서는 11월 달, 10월 달에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12월 달에, 왜냐하면 뭐 한 달 사이에 뭐 지표 발표 나오는 거 보고서 뭐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한 달 만에. 그러니까요.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들어가면서 연말에 이제 소비 좋아지면서 이제 그 경기가 이제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일단은 뭐 해외 시장 조정에 대한 이유 그것도 이제 가장 크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자동차, 그다음에 뭐 전기차 반등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매도하고 가려는 그런 심리가 시장에서 좀 종목별 차별화에 대한 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잽싸게 팔고 먼저 도망가려는. 네네. 그건 그렇고요. 앞서 구글 드라이브 얘기하셨잖아요. 업데이트, 진짜 업데이트가 안 돼 있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창이 있잖아요. 주소창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안 된다고, 어제부터 안 된다고 자꾸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 해놓은 게 안 보여서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됩니다. 뭔가 우리가 당황하셨네요. 이거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게 안 돼요. 주소창을 펑션 5 누르라고요? 아니 주소창을 펑션 5를 누르셔도 펑션 5 안 되고 주소창에서 주소키를 다시 한번 클릭을 엔터를 치셔야 되더라고요. 펑션 5 치면 나오네요. 나오네. 다행이네요. 그 옐런 의장 얘기 잠깐 하고요. 오늘은 또 금요일 날은 또 그분이 나오시는 날이니까요. 얘기하겠습니다. 어젯밤이나 얘기했네. 뭐 어젯밤도 아니에요. 잠시 전에 새벽에 얘기하신 거거든요. 뉴욕, 미국 본토 시간으로 동부 시간 5시. 대한민국 요즘 타임으로는 6시에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요. 이분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연설부터 초안은 나왔는데요. 포인트가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뉴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있고요. 연설 이후에 있었던 일로 나눠지는데요. 연설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두 가지 문장을 딱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내가 한 거, 우리가 고심 끝에 매매한 그 결정한 금리 동결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 결정이 맞았다. 그래서 일부에서 비판하는 건 틀렸고 우리는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왈가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특징이 해외 시장 얘기를 안 했어요. 해외 경제 얘기를 싹 빼놓고 미국 얘기만 엄청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다. 연내에 있을 가능성 있을 것이라 자기는 생각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 이런 얘기했다는 게 이제 팩트 자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있었던 일이고, 끝나고 나서는 이분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연세 몇 살인지 빨리 좀 찾아보세요. 연설하고 나서 현기증을 일으켰네. 감기 때문에. 그래서 탈수증으로 잠깐 이제 쓰러질 뻔했어요. 베타글루칸을 드시면 좋은데. 아이고 심각한 얘기하는데. 그래갖고 바로 긴급 의료단에 가서 했는데 뭐 문제 없다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영어는 탈수증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 디하이브레이트인가 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발음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탈수 현상을 느끼면서 약간 휘청거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70세네, 70세. 이런 거 젊으신데. 이런 젊으신데. 누님인가요? 누님.
누님이죠, 누님. 네. 근데 그런 거가 좀 그런 것들이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있었고요. 미국에 있었던 일은 잠시 얘기했고 오늘 뭐 최근에 이슈가 뭐 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분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저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금요일은 종목 설전 있는 시간입니다. 어느 분이 주인공이신지 우리 이 교수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머니투데이에 이분 없으면 안 되죠. 안 돌아가죠. 께서 시청률을 끌고 계시는데 김종효 위원님, 아마 날카로운 분석,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다리는 시간일 겁니다. 김종효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뭐 앞선 코너에서도 얘기하는데 이분이 오셔야지 명쾌하게 그 딱 가름질이 되거든요. 네네. 확실하게 뭐 SK하이닉스는 뭐 어쩌다 저쩌다 그리고 뭐 현대전선 어쩌다 저쩌다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일주일에 누가 뭐래도 전세에 관심 그리고 저희가 추석 연휴 때도 이 관심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폭스바겐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안 할 깔끔하게 수가 정리해 없지. 주세요. 네. 아마 해외 외신에서 최근의 이슈 중에 이렇게 매일 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가 아마 없을 겁니다. 매일 까보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니까 네. 이게 양파 같은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뭐 새로운 기업들도 언급이 되면서 계속 뭔가 신규 이슈가 양산되고 있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핵심 키워드를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확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기차, 그리고 세 번째 가솔린, 이 3가지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 확대. 지금 전 세계 자동차들이 같이 빠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폭스바겐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규제가 확대되지 않는가라는 부담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규제 확대로 인해서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밀리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국수주의, 자기네 거 지켜보자, 우리 지역 거 뭐 지켜보자라는 그런 분위기 나타날 가능성, 이런 걸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조정의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아직 사용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전기차가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솔린. 디젤이 안 되면 가솔린이냐? 네. 이건 뭐 희대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뭐 디젤의 분명한 대체제이긴 합니다만 디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디젤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혹은 그런 지형의 국가에서 지금 디젤이 안 된다고 해서 가솔린으로 바꾼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가정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가야 될지, 국내 종목에게 과연 정말 이익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규제 확대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근데 일단 이게 만약에 정말 그 폭스바겐이 지금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아래잖아요. 그렇죠. 점유율로 기준으로도 아래고 실제로 디젤 차를 그렇게 많이 파는 것도 아니고 미국 내 디젤 차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폭의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면 실제로 폭스바겐이 이렇게 큰 악재를 들이맞았을 때 다른 종목들은 오르느냐, 네. 이 부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 살펴볼까요? 포드 자동차 최근에 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내리는 폭은 폭스바겐에 비해서는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거의 일주일째 거의 매일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제너럴 모터스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폭스바겐의 거의 유일무이한 대항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또 점유율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 오펠이라고 하는 브랜드, 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런칭하고 있는데 지금은 GM도 덜 빠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매일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지금 BMW까지 이슈가 확산되면서 BMW 오늘 신저점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프랑스의 푸조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같이 지금 신저점 기록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르노 마찬가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차는 좋으냐? 일본 차도 요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토요타 모터스도 최근에 계속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혼다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파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전기차가 정말 좋은 거면 닛산 리프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중 하나거든요. 네. 테슬라 모터스는 뭐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대중화는 되지 않았고 이번 모델로 이제 대중화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닛산 리프 같은 것들이 좋으면 닛산 자동차라도 좋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주가는 여전히 뭐 좋지 못한 양상이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테슬라의 그 배터리를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는 파나소닉도 오늘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지금 규제 확대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걸 모두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업체까지 확산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BMW, GM 쪽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규제가 확대되었을 때 다른 여타 국가들이 최근에 FTA로 점점 관세 낮추고 무역 장벽 낮추자라고 하는 주의에서 적어도 자동차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는 뭔가 산업업계 판도를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나.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저성장 때문이죠.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3만 개 부품 들어갑니다. 자동차 산업만 살아도 그 나라의 경기는 바로 확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자동차 정상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셰일가스만 가지고도 경기를 일부 살려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른 여타 국가들에서 또 이와 관련된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전 세계 자동차들이 같이 빠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제 확대와 관련된 부담감을 굉장히 크게 느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좋은 그 전 세계 주식시장 자동차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만약 일단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보고 찾아보시겠지만 하여튼 자동차 메이커주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웬만한 거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기아차는 올랐다 내렸다 뭐 오늘 또 반등하고 있는데 여기 약간 특이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테슬라 하나 살아있고요. 나머지 다 떨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거의 보면 그게 하여튼 뭐 진실이다, 팩트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BMW까지 지금 확대되고 여러 가지 일본차 유혹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모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폭스바겐이 걸렸고 그것이 유럽의 일부 차에도 사용이 됐고 네. 미국 차에서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이게 정부가 밝혀낸 게 아니라 민간 기관에서 그렇죠. 밝혀냈고 엔조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 이슈인데 이게 갑자기 또 튀어나오면서 네.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것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교황이 미국 방문해서 네. 환경보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고 네. 환경 그 악화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지금 시진핑도 미국에 같이 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슬라 하나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왜 살아있을까? 다른 자동차들도 다 있고 전기차 다 있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도 별로 안 좋은데 이 종목이 왜 살아있느냐? 바로 신규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신규 모델의 가격은 $3,000 미만 정도, 그리고 $4,000에서 $3,000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면. 돈 하나 빼셨는데, 오늘. $30,000. 저는 $3,000 바로 사죠. 10개 살려고 그랬어요, 지금. 네. 그러네요. 네. $3,000면 300만 원 정도 수준인 거죠. 자동차인가 보지. 애들 타고 다니는 거. 네. 그거. 네. 네, 어쨌든 그 자동차의 가격이 그 정도 수준에 이제 지역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네. 실제로 뭐 볼트를 비롯한 최근에 나온 전기차를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이슈가 확대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도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좀 바꾸기 위한 뭐 밑그림이 아니냐라는 네네. 이런 음모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적절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각국의 정책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원래 주식시장은 100%는 없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100% 장담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정권의 이인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마 기재부나 총리 이런 거 안 하고 제가 만약에 정권의 이인자라면 환경부 네. 아니면 보건당국 이런 데 수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쪽의 파워는 점점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현재 지금 산업에 돌아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 연말에 있을 파리 의정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놓고 보게 되면 환경 관련 이슈는 앞으로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쪽이 이미 제일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각 국마다 이와 같은 규제들의 그 흐름들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서 이 이슈는 죽는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어찌됐건 대한민국 시장은 독립적으로 항상 시장을 만들어 가잖아요. 하여튼 어찌되었건 간에 이것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거, 뭐 시기적으로 전 맞아 떨어졌다고 보는 입장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기차거든요. 전기차랑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이런 것들인데 그거에 관한 김정희 의원은 생각 어떠세요? 예, 일단 최근에 이제 재밌는 게 그 금속 ETF 중에 하나 좀 빠르게 올라오는 게
그 팔라듐이거든요. 근데 팔라듐이 왜 올라오느냐 살펴봤더니 팔라듐이 이게 가솔린 촉매제로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쪽으로 뭔가 돌지 않겠느냐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 준비된 그림을 지금 보시면 이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낙폭 과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낙폭을 되돌리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이거 하나 보고 가솔린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해당 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기차가 뭔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하려면 지금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인프라가 갖춰진 국가가 전 세계에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잘 갖춰졌다는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일부 지역만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만 가능하지 그 지역 일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한국의 전기차로 부산 못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그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이 급속 충전소가 있는 곳은 김천, 안성 정도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한국 그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뭐 160km라고 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실제로 120km 내외를 보니까 안성 가서 한번 충전하면 김천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차로는 못 가고요. 네. 실제로 테슬라 S 가지고는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의 충전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한 번 정도의 충전도 김천까지 내려가서 충전하려면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이 좀 많이 이제 어려웠다라는 그런 블로그가 실제로 네이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뭐 확인해 보시면 엊그저께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현재 전기차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관련된 종목을 적극적으로 사는 것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어설픈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가 안 될 거냐? 전기차 됩니다. 분명히 되고요. 장기적으로 그림 어떠냐? 뭐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 전망은 당연히 하나도 안 맞을 거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ESS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2차 전지가 좋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가솔린이 좋아질까? 현대기아차가 좋아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 이런 게 좋아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각국이 정말 규제 확대를 할 것인지 네. 또 무역 장벽을 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단기적으로는 집중하는 게 좀 더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관련주들을 사되 관련된 종목군들을 삼성 SDI 하나만 사는 것 혹은 뭐 P&E 솔루션과 같은 매사기가 있는 종목군들을 사는 건 좀 바라지 않고 오히려 세트로 사야 된다는 거죠. 인프라 관련 종목 하나,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 종목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전기차를 만들 능력이 있는 종목 하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굳이 억지로 하나하나씩을 찾아본다면 인프라 측면에서는 LS탄전이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고 있고요. 뭐 2차 전지는 다 아시겠지만 뭐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가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기술이 앞서가고 있고 주도해 나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걸 장기적으로 최소한 3년 이상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전기차가 이제 왜 이제 이게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움직일 때 네. 6호의 방안이라는 뭐 이벤트가 있었죠. 그 증가하는 그런 게 눈에 보여졌고,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움직일 그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약품의 지금 제약 수출, 네. 기술 수출. 네. 근데 이번에 이게 아마 전기차의 그 가장 큰 그 촉매제로서 확 땡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차 쪽에서 어쨌든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쪽이 증가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쪽을 늘리고 있고, 뭐 전기 버스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 모멘텀에 대한 쪽으로 시장에서 실적에 대해서 다른 그 석유래.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쪽 실적 나오는 거 몇 개 안 됐거든요. 메리톡스. 그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실적을 미리 끌어다 쓴 거죠. 그렇죠. 당장, 왜냐면 마일스톤이라는 거는 갖다 중간중간에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쪽에서 기술이 개발에 대한 단계별로 돈이 꽂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런 시가총액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끌어다 썼단 말이에요, 시장에서는. 근데 아마 전기차도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시나리오가 그대로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전기차 하려면 전기차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네. 장비 납품해야 되잖아요. 네. P&E 솔루션 장비거든요. 네. 장비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소재 쪽 움직이고 뭐 이런 그 사이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또 셋탑박스인 또 걸출한 또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뭐 비리비리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유럽 계열 애들은 전부 얘네들이랑 손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를 못 잡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놓고 본다라면은 충분히 전기차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시장의 하반기를 달굴 가장 강력한 네. 그런 그 업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워낙 또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딱 한 두 마디만 드리면 네. 약간 생뚱맞은 얘기 또 좋아하잖아요. 네네. 생뚱맞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기차가 엄청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엄청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엄청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될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어떤 집중적인 재벌 구조 때문에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디젤이 됐건 휘발유 됐건 내연기관 자동차잖아요. 네. 자동차에서요. 부가가치에서 45%가 45% 정도가 엔진, 연료계통, 구동, 동력 전달 장치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게 45%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지금에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먹거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전기차가 되면 될수록 삼성이 됐건 LG 됐건 수많은 소재가 됐건 간에 걔네들한테 저런 힘이 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지금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저항 세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보면 야 너희 나라에서도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미국도 쉽지 않은 것이 미국도 소위 노조부터 있잖아요. 노조 강한 가정의 자동차 노조고 빅3가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데 거기 계속 들어가다 못 들어갔기 때문에 테슬라가 있는 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공장은 실리콘밸리의 한 복판에 있다는 거고 자동차 공장이. 그만큼 그 기존 세력이 강할수록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자기네가 해갖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같이 끌고 가면서 성장한 나라고 네. 우리나라는 그게 역설적으로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계속 가면 솔직히 전 자동차 부품 좀 엄청 떨어질 게 많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근데 안 떨어지고 오히려 현대차 올라가니까 같이 움직이는 있거든요. 그거는 어찌 보면 논리의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폭스바겐 얘기하면 수많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 이건 제 의견이 아니니까 그냥 오해하지 마시겠고요. 제가 하면 한번 잠깐만 잡아주세요. 국내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스티펜 니클라우스라는 증권의 애널리스트가 나름 이쪽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요. 재미난 걸 썼어요. 폭스바겐이 안 되면서 다른 자동차는 좀 될 수 있다. 뭐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일반적인 전체적인 자동차가 대수가 똑같은 전자에서 판매 대수가 똑같은 전자에서 폭스바겐 실망을 나머지가 조금씩 벌 수 있는 거 맞죠? 그거 맞는데 여기서 세 군데를 특정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절 잡아주시면 됩니다. 절 잡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 시장 별로 상관없는 겁니다. 주시장 상관없는데 수바루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일본에. 근데 수바루는 대한민국에서 인기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없습니다. 근데 얘가 유럽에서는 좀 인기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륜구동에 특화되어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륜구동이다 보니까 나름 뭐 지형도 있고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효율 좋다 모르는 얘기인데 저는 잘 모르는 얘기인데 수바루를 좀 얘기하고 폭스바겐이 항상 떨어질 때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수바루의 점유율이 올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예요. 그래서 그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숫자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클린 디젤을 얘기하는 사람은 연료, 고혈류를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 디젤을 쌌다는 거예요. 클린 디젤이라는 걸. 값이 싼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값이 쌌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절대 싸지 않거든요. 디젤류 가격이 보통 우리를 보면 고부급 휘발유 수준이랑 맞먹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환경세를 물리니까. 그러니까 근데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힘이랑 엔진 효율 때문에 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효율 때문에 사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도요타 프리우스를 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요타 프리우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도요타 폭스바겐 이미지가 다 떨어지면 폭스바겐에 좀 그 비싼 하이엔드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야 그 비싼 거 하면 전기차 좋다 이거야. 그러면 테슬라 살 거다. 그래서 딱 세 회사를 특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따질 게 없고 이 사람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금 얘기 잠깐만 좀 해주세요. 네, 이제 금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금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뭐 금 가격이 단순히 오를 거냐? 저도 그렇게 보지 않고 대부분의 전문가도 마찬가지의 시각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금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최근에 자산 가격의 상승에서 실물의 움직임만으로 움직이는 자산 가격은 없죠. 네. 실물 플러스 유동성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주변 유동성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비상업 순매수 건수, 선물 쪽에서 거의 뭐 바닥을 치고 있는 양상이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건 이 금의 이제 실물을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ETF가 일종의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해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 ETF 같은 경우도 금 가격이 빠지면서 같이 이제 보유 잔고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선물의 장기 가격 추이를 놓고 봤을 때 2020년에 금 가격이 한 1200달러 간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1100달러의 수준인데 1000달러 초반에 1100달러 사이의 수준인데 이게 이제 이 10년 정도 5년 정도 지나도 1200달러면 목표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죠. 네. 그러면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CNBC나 외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광산주들이 급등할 거다. 광산주들의 급등에 금 가격도 같이 연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S&P 500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뉴몬트 마이닝이거든요. 뉴몬트 마이닝이요? 예, 이게 네. 이제 8%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가가 이미 4분의 1 토막이 나서요.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의 반등이 최근에 뭐 10% 가까이 올랐지만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늘 광산주의 상승은 뭐 본격적인 상승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작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금의 지금 주변 환경만 둘러싸고 있는 걸 보면 금에 투자할 만한 매력은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에 투자해라. 금이 네. 좋은 자산이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꾸준하게 언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 어떻게 보세요? 이 교수님. 금리가 올라가면 금이 좋을까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금이 좋을까요? 저도 금은 뭐 아주 장기적으로야.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가 돈이 정말 많아서 내가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금에 대한 쪽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금이라는 거는 한 번도 이제 화폐가 똥이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도 지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리디노미네이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뭐 자산이 정말 크면 일정 부분 금에 대한 포트폴리오에서의 비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반 개인이 금에 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그렇게 그 차익을 노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반 개인 투자자가 금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건 그렇게 뭐 이렇게 그냥 쏘쏘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방금 이제 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내 20%는 반드시 꼭 머스트 해브.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이거 100년 이상의 금융의 역사를 봤을 때 구매력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적용 기준으로 가장 가치가 변하지 않은 자산이 금입니다. 지금 달러 예측 할 수 있을까요? 주가 예측 가능합니까? 최근에 전문가들 얘기 믿을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엔 가장 못 믿을 지금 대상들이 전문가 대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를 포함해서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예측하는 거 가장 못 믿을 말이 바로 그 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향후 환율이나 금리에 대한 전망들 다 거짓말이거든요. 모르면서 그냥 어쨌든 전문가랍시고 한마디씩 다 얹어놓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치가 일정한 것을 가져가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금을 사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뭐 테마주 이런 것들 거래량 많이 붙는 것들 매매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일정 부분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을 이제 늘려가는 것보다는 잘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적정 비중의 금은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금이 생산량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보유량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여기에 이제 뭐 약간의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한 가치는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방어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엔 금은 포트폴리오 개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일정 부분의 자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머스트헤브 편입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금은 하여튼 저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작년까지는 금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뭐 필요한 게 있었는데 팔았는데 조금밖에 없고 있는데 항상 저는 금을 갖고 가려고 노력하는데요. 금에 관련해나 이런 것들은 요즘 엄청 뜨는 또 책 있잖아요. 작년에 책 나왔는데 안 팔리다가 올해 베스트셀러로 갑자기 뜨는 게 이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한국투자증권 뭐 부사장 하다가 지금 김영익 교수님이요. 네. 중국에 관한 센스 쓴 책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담할 때 같이 만나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금 얘기 많이 해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책 보면 책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이 쓴 게.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또 베스트셀러가 됐다네요, 지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셨고요. 추석 연휴에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그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된 게 두 가지 소식이 있어요. 서울의료원에 이번에 또 그 입찰에 또 참여 안 해서 또 우리 주주 입장에서 보면 기분 좋게 얘기했고요. 오늘 반등도 역시 그건가요? 서울의료원 방송 가서 그 얘기해야지. 서울의료원 안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좋죠. 그 분명히 호재죠. 네, 호재죠. 네, 입찰하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샀으면 어떻게? 응? 그럼 오늘 또 한 10% 빠지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역시 돈은 있어 봐야 돼. 있어야 돼요. 포스코가요. 포스코가 주가 이제 다시 요즘 쭉 내렸잖아요. 엊그저께 내렸잖아요. 그리고 반등 못하고 지금 저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요. 말씀드리면 민망한데 이게 왜 빠졌어요? 물론 앞서 이제 주동인 전문가도 아까 하셨더라고 얘기를 포스코하고 하셨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빠진 건 현대 사모중고에서 주식 던진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조정 한다고. 그죠? 정의선 부회장님께서 존경하는 정의선 부장님께서 어떻게 지분을 인수하셨잖아요. 누구한테서? 현대중공업한테서.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건 아직도 있는데 슬쩍 우리가 구조조정 해야 되니 좀 물건을 좀 사주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아유 무슨 소리 우리가 사드려야죠. 예전 같으면 현대차 그룹이 나눠서 사면 되는데요. 순환출자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신규 순환출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야 돼요. 그잖아요. 개인이 사는데 다 나이 드신 분이 사실 수는 없잖아. 응? 잘 보세요. 젊은 분이 사신 거죠. 그래서 주식이 한 5천 주 정도 있다가 5, 6천 주밖에 없었어요. 정의선 부장이. 한 발에 300 몇십만 주가 됐어요. 1.5%가 됐는데요. 5천억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5천억으로 끝나잖아요. 뉴스 거기까지 얘기하면 진정한 수준 있는 방송이 아니죠. 우린 교수잖아. 진정한 수준. 그럼 그 5천억이 어디서 났겠니? 전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5천억이 어디서 났을까요? 현대글로비스 일단 상장한 그 차익이 있을 거고 현대글로비스 지난번에 뭐 팔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뭐 어디서 났지 돈이 또? 그러니까요. 그런 거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찾거든요. 그래서 뉴스의 뒷단을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돈이 나왔냐? 글로비스를 올해 초에 넘겼잖아요. 정의선 부회장님의 주머니에 들어간 게 7,4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400억.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노션을 상장할 때 또 900억. 이노션이 뭐 작으니까. 이노션 상장할 때 지금 900억. 구주 매출에서 900억. 8,300억을 확보했어요, 지금. 월급 빼고. 보너스 빼고. 8,300원인 줄 알았네. 배당금 빼고. 8,300억 원. 근데 오늘 5천억을 썼잖아요. 100분의 1이라고 해도 83억이네. 5천억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1000분의 1만 주지. 무슨 얘기냐면. 어찌 됐건 간에. 이건 시작으로 보셔야 됩니다. 현대 자동차 그룹의 경영 승계가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분 변동 과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면은요, 오늘 일부 뉴스 보면 오늘 현대증권인가 이런 데서 보면 롯데그룹의 또 지분 승계가 아니라 지분 변동하고 시나리오가 쫙 소설을 써 있거든요. 작년 내내 삼성전자 얘기 엄청 났잖아요, 삼성그룹. 제가 봤을 때 현대차 그룹 얘기가 무진장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권 승계 관련된 그런 테마가 시장에 상당히 많이 내기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라 이렇게 현대글로비스는 당분간 안 가겠네 그럼. 그러니까 수많은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주변 주들 있잖아요. 글로비스와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멀지 않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얘기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일단은 뭐 모비스가 가장 지금 자동차에서는 그러면 가장 탑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네요. 네. 다음 얘기 한번 볼 텐데 KT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KT가 13조 원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KT가 뭘 할까 이렇게 쭉 봤는데요. 네. 2020년까지 13조 원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어쨌든 간에 뭐 그 정부의 방향에 발맞춰서 네.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3조 원의 황창규 회장이 들어오고 나서 별로 하는 게 없어. 그렇죠. KT가 뭐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이제 그런 행보에 대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구조조정에만 신경을 썼죠. 지능형 기가 인프라 확대, ICT 융합 사업에 대한 쪽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융합 서비스 개척자 컨버전스 빌더로서 자리를 매김하겠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통신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겠다는 겁니다. 네네. 통신 속도를 3년 내 20배 빠른 20기가 bps LTE를 선보이겠다라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네. 영상을 네. 이제는 비디오 시대를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비디오 시대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사람 많고 몰리고 그러면 끊기거든요. 그렇죠. 짜증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 대한 화질이 높아지게 되면 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면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데이터로 갈 수 있고 무선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환경에 대한 쪽을 구축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능형, 그러니까 미래 인프라는 지능형이었는데 위즈스틱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뭐냐 휴대폰 보안 플랫폼 네. 위즈스틱 같은 경우로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 서비스를 올해 연말에 이제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안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며칠 전에 삼성도 네. 그 저거 인수했잖아요. 삼성도 S1에서 저 인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뭐요? 그 보안 회사 예, CQI, 예. CQI를 인수했는데 네네. KT도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보안 솔루션에 대한 쪽에다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국내 보안 서비스 시장에서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쪽에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 네. 스마트 에너지, 네.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네. 그다음에 미디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같은 건 스마트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IoT 메이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홈 오토메이션. 네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고 스마트 에너지가 들어간 게 좀 특이합니다. 네. 스마트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안에는 위즈스틱. 네. 그 다음에 현재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 빠른 속도의 그 인프라망에 대한 쪽을 갖춰 나가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어저께 뉴스 보신 분들 뭐 중에 상당히 소위 낚는 뉴스? 낚는 뉴스 보면 아마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죠. 어저께 밤부터 나고 오늘 아침에 대부분의 신문에 딱 잡은 건데요. 2040년에는요. 사람과 같은 로봇이 함께 산다. 그런 건 뉴스 보신 거 계실 거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면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기사거든요. 제 화면 먼저 잡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2040년엔 인간 수준의 로봇과 함께 간다는 건데요. 이게 보면 지금이 한국공학 한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공학 한림원. 나라에서 하는 관변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공학이나 과학 중에 아주 석학들이 모여갖고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요번에 생긴 지 20년 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20년 기념으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앞으로 지금부터 20년 후 2035년에 먹거리가 될 20개 미래 기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인 항공기도 들어가고요. 무인 항공 이거 한번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래 자동차, 무인 자동차 다 들어가고요. 요즘도 얘기 많이 하는 분자 진단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하고 표적 치료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거 하고 사이버 헬스케어 들어가고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들어가고 2035년 네, 먹거리가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인데요. 로봇인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계속해서 지금 군부를 계속 떼우는 거예요. 이런 쪽이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로봇 말들이 많으니 로봇의 단계를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공학 한림원이라는 곳에서 밝히는 거에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해야 돼요. 2000년 초반에 로봇 청소기 나왔죠? 애완용 로봇 장난감 나왔잖아요. 그게 1세대입니다. 1세대. 학문적으로 하는 1세대요. 2세대가 IQ 수준이 생쥐까지 돼. 생쥐. G. 2세대 로봇은 2020년에 현실화된다고 합니다. 3세대
원숭이 잘못 썼네. 원숭이, 그죠? 원숭이 수준의, 그거는 2030년. 영화에서 보는,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게 휴먼스란 드라마고요. 이거는 많이 보실 수 계실 거예요. 엑스 마키나라고 올해 뭐 나왔고, 나름 히트친 건데요. 그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도 되는 거는 2040년. 근데 2040년 되면, 현재 수준 로봇 대비 성능이 100만 배. 2040년에 100만 배 되는 거하고 나하고. 인간 수준의 지능 4세대, 휴머노이드. 이게 이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게 딱 이거예요. 지금 이걸 갖고 따질 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필요한 거는 그거지. 몸을 다 교체해 주는 거 로봇으로. 그 그런 정도 거지. 수준이 필요하지. 그 지금보다 100만 배 좋아져도 필요 없어. 그때까지 사셔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막 조립해서 붙여놓고 하면 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게 아니라 그걸 눈을 낮춰서 낮추면 안 돼. 그 정도까지 필요해 나는. 공장 자동화, 인공지능, 딥러닝 네네. 다 여기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 보시면 추석이라 또 보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거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번에. 네. 이 5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일론 머스크의 30분짜리 영상이니까요. 그거 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포트 하나 바로 좀 보고 가죠. 레포트를 보기 전에 네, 딱 볼까요? 지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뭐냐? 뭐요? 일단은 그 혁신 기업 순위 어제 저 누구죠? 그 따자하우어스 박준영 전문가 말씀해 주셨던 2015년 혁신기술 기업 순위를 봤는데 1위가 테슬라입니다. 2위가 샤오미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 3위가 일루미나입니다. 얘네가 이제 DNA 일루미나. 네, 일루미나라는 이제 DNA 판독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얘네 장비가 전 세계에서 DNA 판독 기술 장비로 최고거든요. 마크로젠이 뭐 일루미나 장비를 도입을 했네 어쩌네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얘네고요. 4위가 알리바바. 그다음에 또 5위가 미국의 카운실이라는 유전자 정보, 그래서 희귀질환 예측하는 이제 이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6위 썬에디슨입니다. 그다음에 7위가 텐센트, 그다음에 8위가 주노테라픽, 주노테라투픽스. 이것도 역시 면역세포 활성화 기술. 네. 그러니까 여기도 바이오. 그다음에 솔라시티 태양광, 그다음에 넷플릭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전기차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기업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태양광이 2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 텐센트, 알리바바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샤오미까지.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술, 뭐 이거는 이제 회사가 이제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기술은 역시 제약 바이오구나. 그 다음에 지금 형태에서 단기간에는 그 다음에 태양광에 대한 쪽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있었는데 뚝 빠져갖고 아예 탈락했죠. 네. 상당히 아쉽죠. 50위권 밖으로 탈락. 50건 봐? 10위도 아니고? 50위권 밖으로. 10위권에 있다가? 50위권 밖. 네. 젠장. 그것들이 잘못했네? 50위권 밖. 나쁜 놈들 같으라고. 50위권 밖. 그만해. 교수님, 그만하세요. 50등이야, 50등. 반에서 꼴등 하는 거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자친구 잘못 만났나? 왜 이러지? 그만하세요. 교수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화나는 일만 잔뜩 있어요. 그러세요? 네. 레포터 짧게 하나 봐주세요. 레포트 하나 볼까요? 네, 잠깐. 레포트 하나 볼 텐데요. 네. 레포트는 이거 지금 대한유화를 시간이 대한유화 하나밖에 볼 대한유화로 봐주세요. 대한유화. 저거를 보고 싶은데 대한유화를 봐야겠네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화학주 중에서 대한유화가 이게 대박인데 대한유화는 작은 롯데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구조가 똑같아. 잠시만요. 네. 아직도 어느 대학 교수님인지 모르시네. 네. 이거 참 어이가 없네. 이거는 이런 불법인데. 네네. 열린사이버대학이라고 있죠. 열린사이버대학. 제 이름은 그냥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대한유화가 3분기 실적 예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3분기도 영업이익은 700억 원으로 2분기에 작년에 큰 폭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여전히 하락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순도 폴리에틸렌에 대한 제품 스프레드가 2분기에 대해서 큰 훼손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 납사가 이제 그 투입이 되는 원료인데 이 납사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틸렌 가격에 대한 쪽은 폴리에틸렌 가격은 별로 안 빠지니까 이게 여전히 스프레드가 유지가 돼서 어쨌든간에 3분기에도 실적이 좋다. 이게 뭐냐면 롯데케미칼도 좋다는 얘기예요. 얘들도 똑같아. 얘는 작은 롯데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의 폴리머 OCU 생산 능력을 고려하면 에틸렌은 기초수분 유분 밸런스가 오히려 메이 포지션이라 뭐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이 하락하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MEG 공장
모노 에탄올 글리콜 네. 공장이 연초부터 100% 가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다음에 폴리올레핀 등 집중된 전사 이익의 변동성을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납타 가격이 안 올랐고 에틸렌 가격의 제품 가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북미 ECC보다는 우리 그 NCC 쪽에 대한 에틸렌 제조 마진이 네. 여전히 지금 높게 이제 납타 크래킹, 그다음 여기는 에탄올 크래킹이죠. 그래서 이쪽보다는 훨씬 더 이제 유지가 높게 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실적을 놓고 3분기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는 걸 놓고 본다라면은 네. 여전히 대한유화가 상대적인 매력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5년 매출액에 대한 쪽이 1조 7천억,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2,700억이거든요. 2016년도는 살짝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유화도 투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 그러니까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분기에서 투자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1조니까 영업이익이 2,700억인데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20-30% 업사이드 충분히 나와도 무리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가면 갈수록 싸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본다라면 얘가 목표가가 26만 원을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26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혹시 요거만하고 2부 못 붙으신 분에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주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하나 보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전후에서 올라갔던 것들. 예, 과거 보면은요. 웃자고 하는 얘기면 통신, 그죠? 통신, 술, 음주, 음식 그런 거, 식음료, 그리고 섬유의복 하면서 예를 들어 드는 게 대연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대연이 혹 가고 있네 지금요.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트렌드에 맞는 거였기 때문에 트렌드 뉴스가 끝나면 쉴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 좀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통신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으면 그런 걸 알아서 좀 매매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니모리 같은 거는 요즘 보니까 제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침에 방송에도 저랑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데 토니모리 엄청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많이 퍼졌나 생각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뉴스 끝나면 또 그 추석 막상 지나면 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또 차익도 실현하는 것도 여러분들 좀 고민하시면서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체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두 남자 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